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인사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자기소개 안 했잖아. 했어요. 했어요? 미안해요. 이거 다 나가는 건가? 잘 지내셨나요? 네. 냉.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아 그렇죠. 너무 어색했다 방금. 네. 오늘 안느님 생신이에요. 생신이요. 피디님 생신.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 저의 생신. 생일입니다. 녹음하고 생신 있는 날. 축하드려요. 우리 공휴일에도 녹음하더니 생일에도, 생일에도 지지익선. 녹음하고 있네. 와. 야, 이 프로 정신. 호호. 근데 저 나이 먹으면서 좀 느낍니다. 생일이 별건가. 그쵸, 뭐 환갑도 아닌데. 아니 우리 녹음하기 전에 열심히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생일인데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나 오늘 녹음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다들 약간 생일날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이를 좀 먹어서 울지 생일 말고 선물- 얘기해봐요. 생일 선물들이 건강식품들이 좀 받았어요. 아 홍삼 맞아 막 이런 홍삼 거, 맞아. 비타민 막 이런 거 건강 챙기라며. 얼마나 좋아. 아, 좋죠. 내 돈 주고 약간 사긴 조금 아까운 애들이잖아. 맞아요. 행복한 생일 보내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후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릴 지부님이 컴퓨터와 결혼에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숲안님이 기본소득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시면 좀 읽어주세요. 댓글이 정말 많아졌어요. 진짜로. 정말 많이 네. 달렸어요. 그리고 되게 길어졌어요. 네. 폭발이에요. 폭발. 조금 느낀 게 이제 지직선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 아, 그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댓글창이 뭐라 하지? 소통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글들이 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에피소드를 듣고 우리 내 패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내리면서 보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커뮤니티에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읽고 이러면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만큼 댓글이 많아졌어요. 맞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드는 댓글들 있으면 검색해서 읽고 싶은데 검색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두부다리 허수아비님이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를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되게 청취 그 시간에서 높은 순위를 한동안 차지하고 계셨어요. 정주행하시고 네네. 계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아, 그분? 네,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실 때 한삽 보태셨다고 본인 등판. 사실 이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정정을 하면 제가 원자력 발전소랑 원자로를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으유. 무슨 차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 안에도 여러 개의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4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4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고 제가 그 랭크를 막 매겼잖아요. 네. 뭐 1등에 몇 개 있고 그거 이제 원자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단어를 완전 혼용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20개 이상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댓글로 정정해 주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5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맞는 게 없었네요. 심지어 혼용했다지만 4개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2017년 자료를 봤는데 위키백과에서 봤는데 거기 4개라고 써 있어서 그것도 제가 좀 편집을 해볼까 컨트리뷰션을 해볼까 잘못 써 있더라고요. 5개가 맞습니다. 팩트체크 감사드립니다. 저는 칼릴 지부님의 귀여운 댓글 읽어드리고 아, 그거 싶어요. 내가 읽으려 했는데. 내가 읽어야지. 유튜브로 알게 돼서 유입된 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댓글 너무 귀여웠던 게 처음에는 되게 조금 포멀하게 달아주셨어요. 약간 딱딱하게. 유튜브로 알게 돼서 유입된 사람입니다.
댓글 다는 거 싫어하는데 좋아하셔서 달아봅니다. 하는데 뒤에 갈수록 너무 좋아요. 짱 좋아, 다들 좋아. 이러면서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쓰시면서 계속 애정이 꽃피워지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구바님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대놀냐2 시작한지도 몰랐네. 와. 이름을 바꿔서 오시면 어떡해요. 한참 찾았잖아요. 라는 댓글인데요. 거기에 범래님이 대댓 달아주셨어요. 안느님이 보시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귀한 댓글. 제가 가끔 댓글들 보일 때 이 댓글들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중 한 댓글이었습니다. 너무 재치 있고 귀엽게 그러니까 재치가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두 문장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저는 5가지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백두산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중에 다른 것 중엔 백두산 폭발 같이 좀 판타지적인 것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때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패널끼리도 반응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뽑은 5개 이외의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이게 뭐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2편 아니면 속편 같이 또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댓글 하나만 더 읽을게요. 무려 8개월 전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똘기니 오기 전 아니에요? 뭐야 이거? 오기 훨씬 전이죠. 네.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르르43님이 이제 시즌 1 결산 특집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화 더 랍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걸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요청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뉴커머인 똘기가 해냈어요. 네, 신입의 팩이죠. 제가 좋아요. 오늘 더 랍스터를 주제로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자, 영화 다 보셨나요? 네. 네.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든 장면을 다 보진 못했어요. 아, 뭔 소리야? 졸았단 얘기인가? 아니요. 스킵을 뭔가, 했다는 스킵하면서 봤어요. 오. 근데 반응 봐. 근데 이 에피소드가 참 어려운 게 이게 네.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걸 똘개님이 이제 다 같이 보고 이걸 하자라고 해서 본 거지.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영화를 보고 나서 들으시는 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기 전에 영화를 보고 오시라. 네, 이쯤에서 일시정지 하시고 음. 영화를 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와닿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맞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대신 해주셨어요. 이 영화가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리스 감독이에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찝찝한 거? 살짝 좀 기괴한 그런 연출로 좀 유명했던 감독이에요. 전작들은 뭐가 있어요? 전작은 킬링 디어. 전작이 아니죠 사실. 더 랍스터 뒤에가 킬링 아, 데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전작은 송곳니, 알프스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저도 그거는 다 보지 한 않았습니다. 개도 모르겠는데. 저는 킬링 디어를 봤고요. 네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막 부시고 이렇게 생각 없이 보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킬링 디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랍스터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긴장감이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유지돼서 보고 나면 진 빠지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네요. 쿠마님이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거 그래요? 아니에요? 저 생각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아직도 난 알아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영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결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안느님이 진행했던 아포칼립스의 네. 그 뭐였죠? 마지막이 찝찝하게 끝나는 장르를 뭐라 그랬죠? 코즈믹 호러? 그게 코즈믹 호러였나? 그게 딱 느껴졌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영화구나. 이런 영화를 안느가 얘기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다르지만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영화도 물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결말이 그렇게 열린 막 결말? 열린 결말? 찝찝한 결말? 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의 특징인 것 특징이에요. 같아요. 네. 네. 그때 순간
머릿속에 안느가 딱 떠오르면서 이런 느낌을 얘기한 건가 그때 그런 느낌이 느낌 들더라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오. 같아요. 그 미스트 영화 마지막에 내가 안 본 거. 그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트의 찝찝함은 이 영화를 조금 더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맨 처음에 더 랍스타 그 댓글로 르르사사님이 댓글로 영화 추천해 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난해한 안 유명한 독립영화일 거라 생각을 하고 진짜 아무런 검색 없이 재생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 배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캐스팅이 어떻게 미쳤어요. 나 그럼 누구 있지? 아니 캐스팅이 진짜 미쳤던데. 우선 남주가 콜린 파웰이고 여주가 레이첼 와이즈잖아요. 제가 레이첼 와이즈 진짜 팬이에요. 레이첼 와이즈가 또 어디 나왔었죠? 미이라로 빵뜬 배우예요. 그 옛날에요? 네. 오. 미이라 안 미이라? 보신 분 옛날에. 없죠? 이번에 탐 크루즈랑 나온 거 말고. 그 오코넬의 아내? 네. 아 진짜 레이첼 그분이야? 와이즈예요. 네. 네. 만점에 도전하세요. 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맞다니까. 진짜 여기서도 가릴 수 없는 미모. 되게 좀 초췌하게 나오시잖아요, 영화에. 그런데도 메이크업은 이쁘죠. 세게 안 하시고. 근데 그 숨길 수 없는 미모. 중간에 그 레아 세이두. 세이드. 맞나요? 레아 세이두? 리더 역할을 맡으신. 그분도 떠오르는 헐리우드의 샛별이죠. 매력 있더라고요. 인기 진짜 많아요, 네. 헐리우드에서. 그 배우도 되게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에서 팬들이 되게 많은 벤 위쇼. 아, 그 향수로 유명하죠. 영화 향수. 그분이 향수의 주인공이세요? 남주. 약간 사이코 음. 같은 남주로 나왔던 그 배우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절름발이 맞아요. 역할로 나오셨죠. 코피 일부러 흘리는 네네. 그 콜린 파일이 남주인 것부터도 콜린- 놀랬는데 콜린 퍼렐. 미안해요. 콜린 퍼렐이 네. 남주인 것부터도 놀랬는데 뒤로 갈수록 나오는 배우들의 스케일에 좀 두 번 놀랬습니다. 콜린 퍼렐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제가 뭐 이 배우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분이 나왔던 영화 중에 알렉산더랑 폰부스. 폰부스는 유명. 폰부스가 이분이에요? 네. 네. 와. 폰부스 약간 리즈 시절이죠 그때. 그죠. 근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그 억울한 표정이랑 다채로운 표정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 더 랍스터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무표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연기를 하셔갖고 연기력이 또 되게 출중하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그게 또 이 영화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분은 되게 색다른 연기에 도전하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콜린 퍼렐 그분이 영화 찍으신 거 보면 좀 액션 영화나 오락 영화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리포터 그거 뭐죠? 신비한 동물사전? 네, 거기서도 나왔었고 그런 좀 대중을 위한 영화가 좀 오락 영화에 되게 많이 출연하는데 여기서는 또 되게 안 그런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이 콜린 퍼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킬링 디어도 네, 나왔죠. 킬링 디어에는 니콜 키드먼하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감독이 좀 인맥이 쩌나? 상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더 랍스터라는 영화도 뭐 영화제 뭐 그거 뭐 수상? 노미네이트인가?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포스터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가 있죠. 그 허연 거? 네, 허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공식 인스타에 올려주실 건가요? 올려드려야죠. 별 생각 없이 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네. 쿠마님은요?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그 뭐랄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대방이 지워진 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제가 며칠 전에 마그리트 전시를 보고 왔는데 그 마그리트 전시에서 봤던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키스를 하고 있는 두 남녀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헝겊처럼 씌워진 채로 그러니까 이게 남녀라는 걸 옷으로만 알 수 있고 헝겊과 헝겊이 키스하는 그런 식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가오고 싶고 만지고 싶고 내가 실제로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지워진 그런 느낌의 포스터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인은 알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다가갈 수 없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내용도 비슷하죠. 저도 비슷한 감상을 느낀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자체를 좀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감각적으로 보여준 포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콜린 퍼렐이 포스터에서 누군가를 안고 있는 거는 명백한데 그 안고 있는 대상이 배경 색깔이랑 똑같아서 지워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콜린 퍼렐이라는 이 캐릭터는 누군가를 안고 싶은데 뭐 누군가를 혹은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실체 없는 사랑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껍데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느낌? 예. 본격적으로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특이하죠. 일단 기괴해요. 엄청나게 특이해요. 일단 기괴해요. 처음에 영화 도입부 들어가면서 이게 뭔 상황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뭔가를 놓쳤나? 내가 장면을 놓쳐서 지금 못 따라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앞부분이 살짝 친절하진 않아요. 맞아요. 설명이. 조금 지나야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 일정 연령 이상의 싱글들이 모두 강제로 어떤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해야 하는데요. 말이 체크인이지 거의 입소 수준으로 수용되죠, 수용. 네, 강제 수용되죠. 그 안에는 한 사람당 방 하나가 주어지고 거기서 45일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45일 동안 이 입소자들은 자기 짝을 찾아야 되는데 식당도 공용으로 쓰고 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작정하고 커플이 되고 싶으면 나름 그거를 밀어주는 환경과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수용이라고 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건물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 고급 호텔에 뭐 특정 연령이 넘은 솔로 남녀들을 다 모아놓고 네. 커플이 되면 나갈 수 있다. 애정촌처럼. 예, 예, 그런 배경이죠. 근데 여기서 커플이 되지 못한다. 주어진 45일 안에 짝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동물로 변해버립니다. 나 여기서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 이게 지금 은유적 표현인지 음.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리터럴리 진짜 동물이 된다는 건지 했는데 진짜 동물이 되는 거더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동물로 변해버린다는 설정 자체가 감독이 보기에 이 사회가 나이가 들어서도 싱글이면 사람들이 좀 동물 보듯이 보는 그런 시선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영화 자체가 연예인 되게 회의적으로 그린 영화다라고 느껴버리니까 이런 설정 하나하나 자체에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패널분들은 뭐 다른 감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아니다. 여기까지 혹시 들으시고 배경 설명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진짜 희한한 영화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지금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일시정지하고 보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자꾸 저희 권유해. 오늘 결말까지 다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약간 그 시각에서 오는 게 강렬한 영화잖아요. 네네. 이 영화가.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저 하면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데이비드요. 네, 그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네,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강아지가 친형. 커플이 되지 못한 친형이었죠. 네. 난 거기서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진짜로 형이 45일 뭐 넘도록 네. 커플이 못 돼서 강아지가 돼서 동생이니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 거죠. 자꾸 약간 기괴함의 연속인데 또 다른 기괴한 설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호텔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해서 호텔 근처는 아니고 좀 멀리 있는 숲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통칭 외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냥하게 되면 뭐 죽이거나 체포하거나 한 명 사냥할 때마다 하루씩 그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체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사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호텔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커플도 못 됐고 동물이 되긴 싫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호텔 밖으로 나가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의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커플이 되면 안 되는 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죠. 맞아요. 이 영화가 좀 재미있게 주목할 만한 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싱글인 상태를 뭔가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보는 시선을 반영한 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아무래도 제목이 더 랍스터다 보니까 이 주인공 데이비드가 나중에 커플이 되지 못했을 때 너가 변하고 싶은 동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랍스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100년 맞아요. 넘게 사는 네. 거고 두 번째는 귀족처럼 푸른 피를 가지고 맞아요. 있고 세 번째는 번식을 죽을 때까지. 맞아요. 네 번째는 바다를 좋아해서. 맞아요. 쿠마님이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신기했어요. 되고 싶은 동물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건 또 되게 인간적이야. 배려랄까요? 근데 이 특성 자체가 주인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랍스터가 가진 특성이 주인공을 잘 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의 욕구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살고 그래서 평생 짝짓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그래서 귀족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바다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뭐 영화에서는 사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3가지 장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솔로가 된 사람들은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데 45일 동안 커플이 되지 못하면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숲에서 외톨이들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플이 잘 된 사람들, 그래서 호텔을 나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도시로 가게 돼요. 도시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도시, 호텔, 숲 이 장소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굉장히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영화의 주인공 콜린 퍼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이고요. 데이비드는 약 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아내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도 호텔에 강제로 입소를 하게 되죠. 이분은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인의 친형이었죠. 개 한 마리를 목줄에 같이 매달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호텔에 45일 룰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네. 자위 금지. 그렇죠. 자위 금지해서 생각나는 건 자위를 할 경우 토스트기에 손을 넣잖아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할 경우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왜냐면 그 사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 토스트기에 손을 넣거든요. 그 너무 잔인해요. 그 공용 식당에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따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수갑 채우잖아요. 뒤에 한쪽 손은.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어떤 처형 느낌? 너 혼자 벌 받는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가 벌 받는 걸 다 보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거를 첫날부터 하죠.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무도회에 참석을 해라. 그런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업 같은 걸 들어야 돼요. 아, 그 수업 진짜 인상적이죠. 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남자가 혼자서 밥을 먹을 때와 여자와 같이 밥을 먹을 때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목에 걸려요. 혼자 있을 땐 죽죠. 목에 캑캑 해가지고 죽는데 여자랑 같이 밥을 먹으면 도와줘서 삽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와 같이 남녀가 길을 걸어갈 때를 보여주는데 여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면 막 강간을 당하고 맞아요. 그런 거를 막 뭐 사람 살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네. 발연기로 묘사를 보여주는데 하죠. 남자가 있으면 이제 강간범이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죠. 되게 기괴한 방식으로 커플이 돼야 하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죠. 맞아요. 네, 그게 교육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규칙 중에 또 하나가 짝을 찾을 때 자기와 공통점이 있는 짝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만약에 절름발이면 절름발이인 사람을 만나야 하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비유를 드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낙타가 펭귄을 만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고 나서 영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변 인물들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좀 인상 깊었던 주변 인물들이 있나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호텔에 처음 들어가는 씬이랑 그 다음에 첫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첫 장면이 뭐죠? 첫 장면이 한 20초 동안 비 오는 날에 어떤 여자가 운전을 하고 쭉 갑니다. 완전 첫 장면. 네네, 완전 난 첫 그건 장면. 그 뭔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 감독이 정적, 그러니까 침묵, 이거를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화장실이 나오죠. 근데 앞에서도 이제 빗소리만 쭈르륵 들리면서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쭉 운전을 하는 걸 20초 동안이나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왔죠. 그래서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소를 죽입니다, 총으로. 소였나? 네, 당나귀. 아, 당나귀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지? 소는 아니었어요. 여하튼 너무 당나귀. 명백한데요? 소랑 당나귀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당나귀를 갑자기 총 빵빵빵 쏘더니 죽이고 그냥 다시 차에 타요. 그거 뭐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맞아. 설명도 안 그 해주고. 이후에. 근데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그 여자가 비정한 여인 아니에요? 아, 무감정 여인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안 나와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맨 처음 도입부여서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랍스터라는 영화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뭐 운전을 하더니 갑자기 총으로 조랑말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 거기서 야 이건 예사 영화가 아니다. 보통 독립영화가 아니다. 이건 좀 이거는. 정신 나간 영화. 긴장해라 관객들에게. 근데 그 장면이 의미 있었던 거는 우선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지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죽였는지도 이제 사람들이 동물로 변한다라는 설정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해석은 이게 열린 결말이었잖아요. 네. 뭐 결말 얘기할 때 나올 거긴 하겠지만 결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결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따가 결말 얘기할 때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호텔 매니저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여자. 여자분. 맨 처음 소파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는 분 맞죠? 네, 그리고 약간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남편분이 있고. 아 남편이에요? 네, 남편분이요. 지배인 아니에요? 나 지배인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파트너예요, 파트너인데 그게 뭐 팀 파트너인 게 아니라 애인의 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이고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뭐 규칙 같은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맞아. 어기면은 처벌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직원 중에 되게 아름다운 여성분. 메이드? 메이드인가? 네. 메이드라고 하나요? 어쨌든 직원분 한 분, 그분 나오고. 젊은 여성분 네, 말씀하신 맞아요. 조력자.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인물은 아까 그 첫 장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처음에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할 때 질문하던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 자체가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질문들이 기억에 남죠. 뭐라고 맞아요. 질문했죠? 그래서 뭐 너는 지금 이성애자야, 동성애자야. 이성애자야, 동성애자야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첫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뒷질문이 약간 쿠마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질문에 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만 정해야 된다고. 맞아. 중간이 없고 네. 그리고 약간 감독의 의도 같기도 하지만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질문이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중간은 없어요. 43이에요? 44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면들이 아마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질문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밀어 넣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화적 장치를 일단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좀 사랑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걸 일부러 감독들이 캐릭터들을 밀어넣고 지켜보려고 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 궁금한 게 만약에 동성애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면 동성애 짝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묘사를 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 질문에서 동성애자면은 뭐 여기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인가? 양성애자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그게 뭐 행정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맞아.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면 약간 좀 안 된다라거나 불편함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양성애자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동성애자는 딱히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가 안 된다. 네, 바이가 안 된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사귄 친구들. 그쵸. 벤 지금 위쇼.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끝난 거고 이제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2명. 네. 절름발이 1명이랑 토스트기. 혓짤배기. 혓짤. 혓짤배기. 근데 그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보면서 진짜 친구가 맞을까? 이 관계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 동료? 생각 없었는데. 뭐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그냥 스토리 흐름상 당연히 친해져야 되는 인물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흔한 헐리우드 영화의 사이드킥으로 나오듯이. 어. 근데 저는 이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여자 입소자들도 서로 이렇게 친구를 맞아요. 친한 하잖아요. 무리가 있었죠. 코피 흘리는 여자분 한 분 계셨고 그 여자의 친구. 그 여자의 친구 머릿결 좋으신 분. 그리고 사이코패스라 그래야 되나? 네. 되게 감정이 없는 분. 여자분. 근데 그 머릿결 좋으신 분이 결국에는 짝을 못 찾아서 동물로 변해야 되는 타임에 이미 짝을 찾은 그 코피 흘리는 여자분이 자기가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겠다면서 맞아요. 되게 무덤덤하게 너는 최고의 친구였어. 너 같은 친구는 다시 못 찾을 거야. 라고 읽는데 싸대기를 때려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약간 저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감독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런 것보다는 집중하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 편지의 내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외모적으로 칭찬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짝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이 영화가 진짜 지독하게 현실 반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외모를 언급하면서 너의 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짝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 짝을 찾는 데는 외모라는 조건이 되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 뭔가 너는 뭐 마음씨도 예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넌 가슴도 큰데 네네. 왜 남자를 못 찾았을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뺨을 왜 때렸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성 입소자 중에 이제 마지막 분 소개해드릴 건데 비정한 여자. 아까 얘기했던 네. 사이코패스. 그쵸. 이분이 진짜 사이코패스여서 그 숲에 가서 외톨이들을 사냥해야 되잖아요. 사냥을 굉장히 잘해요. 되게 웃으면서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네. 슬로우 모션으로 해갖고 거기 살짝 입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잡히는데 그게 좀 약간 공포였죠. 데이비드가 이제 자기도 살려면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자기 친구 절름발이 친구가 코피 흘리는 여성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본인도 수영장에서 수영장 벽에 코를 박으면서 세게 내리치면서 일부러 코피를 원래 흘리는 사람인 척을 해요. 그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이 코피 흘리는 여성분하고 데이비드 친구인 존이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파트너 찾는 데 성공을 하죠. 데이비드도 이걸 보고 자기도 짝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평소에 단발머리 여자를 좀 좋아하기도 했으니 그 단발머리인 사이코패스 여자분에게 작업을 겁니다. 근데 작업을 걸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데이비드도 사이코패스인 척을 해요.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대쉬 방법이었어요. 그쵸. 그 모습들이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한테 호감을 좀 보였던 여성분이 자살을 했는데 동물이 되기 싫어서 보면서 빨리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하고 막 울어요. 막 떠나가라 우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하면서 비정한 여자 옆에 가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 친구였던 존이 아내하고 호텔 측에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라고 투입한 아이랑 이렇게 셋이 걸어가고 있다가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아빠 친구니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되게 막말을 막 서슴없이 던지죠. 한때 막말보다 행동이 진짜 충격적이었어. 아이를 차버려요. 아이를 발로 차죠. 근데 여기서 한때 친구였던 존이라고 함은 그 절름발이와 네. 이제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자가 이제 커플이 돼가지고 막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뭐 어린 아이의 인사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러더니 아이를 갑자기 발로 찹니다. 발로 차고 나서 하는 대사가 정말 뭐라고 했죠? 가관이죠. 와. 네 아버지와 똑같이 만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절름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리를 차고 애가 진짜 다리를 심하게 저으니까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의 서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이 주인공은 비정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신 사이코패스와 커플이 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인 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네.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서 있는 그런 뭐 위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분이 아파하는 걸 무시한다든지 아이의 다리를 찬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커플이 돼요. 결국에 커플이 됩니다. 그래서 커플이 되면 이제 그 호텔을 나와서 약간 트윈룸 같은 곳, 커플룸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같이 또 살아요, 몇 주 동안. 맞아요. 거기까지 진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면 나중에는 도시로까지 나갈 수 그렇죠. 있는. 이제 다시 도시로 복귀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라는 존재를 거기서 부여해요. 네. 그 부여하는 이유가 이 커플을 오래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가 있으면 서로 좀 싸워도 그냥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를 어떤 아이템처럼 부여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지금 아이의 다리를 주인공이 차면서 사이코패스인 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는 그 코피 잘 흘리는 여자와 절름발이 남자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고 이게 커플이 돼서 방을 이제 커플룸으로 옮기고 나서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면 호텔 측에서 아이를 공급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살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그래서 아이는 결국엔 이 커플의 존속을 위한 아이템으로 그쵸. 거기서 비춰지죠. 뭐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를 투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란티모스 감독이, 저는 이분이 뭐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란티모스 감독이 사회 결혼 제도라는 것을 진짜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아이라는 것은 뭔가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혼을 뭐 그냥 강제적으로 막기 위한 뭐 도구? 이쯤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삐딱한 시선을 느꼈어요. 저는 계속 이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데이비드가 이 사이코패스 여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꾸역꾸역 참아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자가 그 데이비드의 개를 죽이죠. 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데이비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보이는 순간 이제 여자가 너 싸대기를 때리고 너 이제 신고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추격전이 약간 벌어지다가 데이비드가 그 여자를 그 메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맞아요. 마취총으로 쏘고 나서 동물실로 보내버려요. 네, 동물로 변해버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가 더 이상 호텔에서 살아갈 수 없겠죠. 여기서 영화의 배경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숲으로 가죠. 예, 데이비드가 사고를 치고 숲으로 탈출을 해요. 이제 거기가 사냥 시간에 계속 나오는 그 사냥의 대상이 되는 외톨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는 좀 우리가 데이비드는 좀 자기가 편한 삶을 살아가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숲에도 극단적인 룰이 있죠. 숲의 리더를 처음에 만나는데 리더가 룰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뭐 사귀어서도 안 되고 섹스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뭐 솔로 부대다. 스킨십도 안 되고 노래를 막 같이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것도 안 되고 이런 룰들을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호텔에서 엄격하게 규제했던 규칙의 정반대일 뿐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규칙을 어기게 되면 레드키스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건 너무 묘사가 잔인해서 이것도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입술을 면도칼로 점점점. 너무 징그러웠어요. 자, 이제 영화 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텔에서는 그렇게 사랑이란 감정을 가져보지 못해서 좀 억지로 꾸며야 그쵸. 됐고 호텔을 나가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여자랑 커플인 척을 하려다 실패했는데 숲에서 짝을 만나죠. 그쵸. 그 배우가 바로 레이첼 와이즈죠. 자, 레이첼 와이즈는 여기서 흑발을 한 이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여자로 묘사가 되는데 레이첼 와이즈가 먼저 데이비드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을 발전시켜 가는데 뭐 자기들만의 제스처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이 리더가 이 레이첼 와이즈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규칙을 어기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데이비드라는 주인공에게 가장 계속 언급되는 장치가 시력인데요. 네, 맨 처음에 아내가 바람 폈을 때 데이비드가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남자가 안경을 꼈었냐, 맞아요. 렌즈를 꼈었냐. 맞아요. 그때도 한번 시력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레이첼 와이즈를 만났을 때 그 전에 사랑이 빠졌다고는 했지만 이분들이 진짜로 사랑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둘 다 근시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서 급속도로 사랑이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설정상 그 전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걸로는 나오죠. 아, 그랬나요? 뭐 약간 눈빛을 주고받는다거나 레이첼 와이즈가 구해줬잖아요. 네네. 그거는 근시를 알기 전이었고 맞아요. 그때부터 호감을 느끼다가 근시를 알게 되고 약간 확인사살처럼 사랑에 빠지죠. 근데 그게 데이비드는 계속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레이첼 와이즈는 첫눈에 이제 데이비드가 안경을 쓴 모습을 보고 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첼 와이즈가 데이비드가 근시인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시인 걸 알고 사랑에 빠졌을 거다. 네, 맨 처음에. 그 공통점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더가 이 레이첼 와이즈를 도시에 데려가서 근시를 치료하는 수술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텔에서는 자위를 하면 토스트기에 손을 넣어서 형벌을 줬지만 네. 여기서는 뭔가 맞춤형 형벌을 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좌절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근시라는 공통점이 사라진 데이비드와 이 근시 여자는 관계가 급속도로 식고요. 데이비드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도시로 가자.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리고 나서 도시로 가는 길에 도시에 도착하고 나서 한 식당에서 데이비드가 자기도 눈을 찌르겠다. 그러니까 같이 장님이 되겠다 나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에 나오는 조용한 화장실. 네, 맞아요. 이 이제 칼을 들고 눈 앞에다가 칼을 대죠. 네. 데이비드가 이거를 뽑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와 데이비드에게 여자가 이제 장님이 된 여자가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쭉 이어지다가 영화가 그냥 끝나요. 그렇게 블랙아웃 되면서 영화가 맞아요. 끝납니다.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왜요? 거기서 영화가 끝났어. 더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밥을 뽑았는지 먹다가 안 했는지 얘기해줘. 밥을 먹다가 이제 공통점이 없으니까 약간 예전처럼 사이가 돈독해지지 않아서 이제 남자 주인공 데이비드가
나도 장님이 될게 하면서 그 고기를 썰던 칼인가요? 그러니까 네. 스테이크 칼. 예리하지도 않은 칼이야. 그 칼을 들고 이제 화장실로 가서 눈앞에 이렇게 칼날을 들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여자 한번 비춰주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잠깐만 이러면서 약간 되게 당황했는데 뭐 이제 열린 해석이겠죠. 뭐 눈을 찌르고 장님이 돼서 뭐 잘 살았을지 어떨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에 그 조랑말 써서 죽이는 장면이 여기랑 연결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프닝 때 등장한 그 조랑말이 결국에는 데이비드다. 그렇게 탈출해서 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의 말로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었어요. 랍스터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조랑말로? 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열린 결말이기는 하지만 데이비드가 눈을 뽑지 못했다에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숲에 있는 외톨이들이 이제 반격을 하려고 가끔 호텔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커플 한 명은 이제 묶어놓고 여자는 눈을 가린 채 묶어놓고 남자한테 물어보죠. 야, 여기서 누가 살아야겠냐? 한 명만 살아야 돼. 중요한 장면이에요. 되게. 그러면 너 누구 살릴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자가 나는 혼자서 진짜 잘 산다. 네. 근데 저 여자는 혼자서 못 사니까 그냥 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외톨이의 리더가 이제 레아 세이두가 그 남자한테 총을 쥐어줍니다. 네가 쏴. 그래서 탁 당겼는데 총알이 없죠.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포스터랑도 함께 엮어가지고 보면 조금 이렇게 결국 눈을 뽑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뽑지 않았던, 그러니까 만약에 뽑지 않았으면, 눈을 찌르지 않았다면 이 둘은 네. 커플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비드는 동물이 될 텐데, 그러면 랍스터가 되겠죠. 네. 희망했으니까. 근데 눈을 찔러도 장님으로 살겠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에게 시력이라는 게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의 의도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랍스터라는 그 동물은 실제로 시력이 없다시피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바다에 사니까. 거의 시력이 없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도 마치 랍스터처럼 눈을 오. 못 보고 살아가게 되는 연결점이 될 수도 있고 오. 그냥 살아남더라도 랍스터로 돌아가서 안 보이게 또 살아나갈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진퇴양난식 결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감독이 결국에는 연애나 사랑이란 좀 제도를 허구적으로 본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이 결말에서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오프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그 당나귀를 조랑말인가요? 죽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본 해석에서는 그 총을 쏜 여성분이 이 당나귀가 인간이던 시절에 원래 둘이 뭐 부부였거나 연인이었는데 당나귀로 변하고 나서 다른 당나귀랑 놀아나는 모습을 보고 한번 참았다가 다시 그 참음을 못 견뎌서 죽여버렸다. 질투심에. 저는 연애나 결혼 이런 제도들이 질투심이나 이런 좀 불필요하고 좀 인간의 약간 못난 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되게 쓸데없고 되게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감독이 투사했다고 봤고 저도 사실 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듣는 청취자분들 아니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감독은 도대체 왜 이런 설정을 만드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킬링 디어도 함께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영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이나 권력, 시스템 같은 것들에 사람들을 밀어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진퇴양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 양상을 보이는가.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못된 모습, 나쁜 모습 이런 것들을 진짜 끝까지 파헤치기 때문에 뭐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영화지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긴장감이나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영화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 얘기 나눴던 설국열차 영화를 얘기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도 사실은 현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고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현 사회를 반영해서 영화를 분석하고 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죠. 저는 딱 설국열차도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을 해요. 설국열차도 현재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과장되게 그려서 반영을 했고 사실 기생충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방식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매체를 만들어내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독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뭔가 이 사회가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제가 설국열차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유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피소드에서도 약간 발제 속의 발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감독이 약간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거는 환경이나 구조나 분위기 혹은 쟤는 나랑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 라는 뭔가 공감대 때문이지 진짜 사랑이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제 허무주의적 연애관인데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패널분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난 사실 설국열차랑 이 영화가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건 설국열차는 메시지가 좀 명확한 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입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는 다 보고 나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영화야?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안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대입해서 생각을 오히려 안 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내용이 뭐 이게 뭐고 약간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해석이 되게 유튜브에도 많고 인터넷에 많이 있던데 굳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 감정 네. 그대로 왔는데 근데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근데 뭔가 진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커플들이 돼야 하는 이유를 호텔에서는 되게 엉뚱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목에 음식물이 끼었을 때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런 진짜 사랑이란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감독이 이 사회 안에 연애나 결혼을 보는 그런 관점을 좀 투영을 했다.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충분히 사회 반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것은 우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가 된 남녀는 꼭 사랑을 해야 하고 꼭 자신의 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짝이 없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죠. 근데 저는 사실 현실 사회가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낙인을 찍고 뒤에서 쑥덕 된다거나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를 보면은 또 문제가 있나고 생각을 한다거나 짝을 만들어주려고 한다거나 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반영하고 있다 생각했고 이런 걸 반영하는 영화가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좀 특별한 얘기였다기보다는 근데 특별한 방식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많이들 하는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려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말 저한테 와닿는 영화였으면 봐봐 사회의 연애상과 결혼상이 이렇게 잘못돼 있어 너희들도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래요? 전 영화가 너무 기괴하고 오싹한 느낌이잖아요 영화가 전반적으로 정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약간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영화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너무 아래에 있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미 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연애란 되게 실체가 없는 것이다.
회의적인 느낌? 네, 그런 걸 이미 갖고 있어서 아니 나이도 어린데 왜 그래?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그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기성- 그런 거. 기성적인 시선. 너 가슴도 큰데 왜 남친이 없어?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내가 가슴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연애를 말인지 하지 알아요. 않으면 네. 그런 조건을 저는 그래서 되게 현실 반영 재밌게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영화를 봤을 때의 감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아래에 묻혀져 있던 메시지가 저는 좀 확실하게 잘 다가온 보였어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기괴한 영상에 좀 사로잡혔나 봐. 전개 네. 방식 자체가 조금 좀 특이하긴 하죠. 그렇죠. 저는 현실 반영이라기보다는 감독이 어떻게 현실을 보는가의 반영이죠. 정확하게 아 맞아 그런 그쵸. 거 같아.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너네도 생각해봐가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해.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이게 맞아요. 현실이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독단적인 시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항상 영화나 뭔가 만들어진 것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이렇다라고 맞아요. 보는데 만약에 범래님처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공감된다. 뭐 그쵸, 똘기님처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하고 내가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 심적인 부분이 가까이 있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영화를 보고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두 번인데 네. 하나가 랍스터고 그 앞에가 피에타였어요. 보셨어요 혹시? 안 아니요. 봤어요. 아니 그것도 황금 종려상 받은 영화인데? 저 볼 생각 없어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그런가요? 그 감독을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봐가지고 그때는 네. 이제 감독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지만 영화만 딱 놓고 봤을 땐 지금도 저는 피에타란 영화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냥 이상한 영화야.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영화도 나한텐 처음엔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특히 예술 영화 같은 거는 진짜 난해하고 4명이 보면은 4명 생각이 다 달라요. 읽은 방식이 다 다르고 약간 지금 딱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와닿는지 그 점수도 다르고. 그치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연애나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는 다 따르고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러니까 뭔가 요동 없이, 감정의 요동 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라고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느냐, 혹은 태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감대 요소의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상대방을 만났는데 그 상대방에게서 자꾸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에 닿지 못하는 느낌? 혹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느낌? 혹은 가면과 가면끼리 만나는 느낌? 그리고 가면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텅 빈 느낌을 받는 분이라면 이 영화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가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좀 거쳐오면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영화에서도 사실 데이비드가 호텔이라고 근시인 사람 혹은 뭐 자기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못 찾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규칙에서 너무 강제를 하니까 숲이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규칙을 가진 곳에서 빠지게 된 건데,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어떤 환경에서 연애를, 그러니까 설렘이라는,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됐냐를 살펴보니까 고3 때, 하면 안 될 때. 하면 안 될 때, 아니면 새내기 때, 뭔가 이거 그거예요. 전쟁통에 사랑을 하는 격이라. 그죠. 해외에 있을 때, 괜히 그 분위기상. 근데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던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은 저도 종종 해요. 막 이렇게 뭐 첫눈에 반했다느니 뭐 운명이라느니 그런 걸 하지만 저는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건장한 남녀 둘을 꽤 오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게끔 조성을 하면 전 충분히 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적 사랑을 믿지 않는 상황적으로 흘러가면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건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사랑이란 감정이 좀 실체가 없다는 것에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운명적인 건 아니다. 기회가 생기고 뭔가 경험이 쌓이고 타이밍. 그 뭐 타이밍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지만 좀 타이밍이란 단어는 좀 운명론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고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운명을 찾는 여정이 인생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연인이 된다는 느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는 저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봤고요. 네. 저는 약간 공감 갔던 부분은 개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 주변사회? 배경, 그거에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쿠마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애를 안 한 시점이 그리 길지 않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텀이 짧은. 다음 연애까지 긴 텀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 인생이 거의 계속 연애였던 네, 거예요. 네,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을 솔로인 많이 텀이 봤어요. 짧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공감하기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로일 때가 길었던 사람으로서 나라는 개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사회나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약간 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텔에서 솔로보다 커플이 좋은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계속 주입하고. 뭐 시간 내에 커플이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더 공감을 한 거군요. 처벌하고. 그러니까 개인을 정말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고 또 숲으로 갔더니 또 개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주변 상황에 저는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영화가 그런 장치를 잘 만들긴 했죠. 전 그 장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등장인물 소개할 때 되게 이쁜 여직원이 한 명 있었다. 메이드. 네, 메이드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남성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유사 성행위를 아니, 그거. 도와주는 재활 치료. 그게 재활 치료였어요? 재활 운동이에요. 그 성욕을 그래요? 감퇴된 성욕을 다시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유사 성행위처럼 이렇게 예, 맞아요. 하면서 예. 대신에 절정에 오지 않을 때쯤 끊고 맞아. 절정이 되고 싶으시면 커플이 돼서 그 맛보시라. 나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자위 행위를 하면 토스트기에 손을 넣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저는 정말 뭔가 강건한 장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니까 본능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느님 의견에 조금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빠져나갈 곳 없이 작살로 막 갇혀있는 그런 느낌? 저랑 다른 곳에서 핀트.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자들 방엔 그럼 뭘 하지? 여자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열린 결말을. 아니 난 여자니까. 근데 뭐 남자들은 거기 이제 메이드의 반대급부로 남자 웨이터들도 나와요. 그렇죠. 젊은 뭐 남자 있잖아요. 비슷한 거 있겠죠. 뭐. 그렇게 해줘겠죠 비슷한. 네. 저도 약간 이거를 읽은 방식이 우리 사회의 숲과 호텔이 약간 섞인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약간 연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게 결국에 트루 사랑이란 건 진짜 없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건 절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단일 감정이 없고, 그거는 약간 뭐 책임감, 저 사람에 대한 뭐 약간 미에 대한 찬미 이런 것들이 섞인 감정군일 뿐이지 사랑이란 감정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나 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뭔가 문화 기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말하는 거랑 약간 감독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 하면서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모멘텀이 되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 진짜 그 당시엔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약간 별게 아닌 것 같더라. 약간 그렇죠. 그런 그 건가? 당시에는 진짜 장밋빛 사랑을 하는 것 같고 막 BGM 흘러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환경이나 내 어떤 외로움, 그냥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또 생각나는 점은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 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랑에는 되게 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도 사실 남녀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을 풀어나가고 있고, 지금 똘기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아마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뭔가 성애적인 사랑. 네. 근데 뭐 가족 간의 사랑이라던가 친구 간의 사랑이라던가 내가 반려동물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미디어나 사회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사랑하면은 젊은 남녀, 그러니까 젊은 남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녀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임자가 있는 남자를 사모하는 약간 직원 여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사를 사랑을 하는데 연모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약간
뭐라고 해요. 왜 임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맘고생을 하냐.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결국 유부남을 사랑하는 여자란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약혼자가 있는 남자였어요. 오케이.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남녀 간의 성애적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관에 끼워 넣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한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을 뭔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도 사실 오늘도 사랑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네. 뭔가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우선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남녀간? 뭐 동성애자냐고 물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애인과의 사랑을 얘기했던 영화인 것 같긴 하고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형에 대한 사랑. 그쵸. 강아지가 죽었을 때 느꼈던 막 그런 게 한번 언급이 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똘개님이 나는 사랑이란 감정을 실제로 돌아보니 봤는지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데이비드 형이 죽었을 때 흐느끼잖아요. 그게 영화에서 데이비드가 감정을 진짜 표정으로 드러낸 유일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사랑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네. 느껴보지 못했다는 말은 저는 좀 편협적인 사랑관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남녀 그치, 애인에 대한 사랑, 에로스적이거나 또 뭐라 그러니 그런 걸. 그런 사랑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에 한정해서 말을 한 건데 똘기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이프랑 7년에서 한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얘기해요. 뭐 권태기는 없었냐, 뭐 7, 8년 내내 좋았냐, 결혼하고도 좋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뭐 결혼 생활 포함하면 9년, 10년 되는데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는 건 같은데 내가 이래서 사랑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근거들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똘기님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절대적인 이미지로 절대적인 근거를 가진 애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느끼는 감정들도 다 사랑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넓혀버리면 어차피 진정한 사랑은 없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애, 결혼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묘사를 하는 게 진짜 소울메이트. 이 사람을 위해서 난 다 희생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런 사랑이 어차피 없다면 결혼이란 제도도 그냥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싶어서 내가 계약하는 거일 뿐이고 연애라는 것도 그냥 내가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결국 그냥 허구적인 것들 토대로 쌓아 올라진 제도라고 생각이 될 뿐이죠. 근데 이건 진짜 사람 경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이런 걸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전 결혼을 했으니까 좀 더 뭔가 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결혼이 계약이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니까 네. 사랑이 어차피 그쵸. 감정이니까 내가 똘기님한테 이런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는데 꼰대죠 그건. 참나. 아니 저는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를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네네. 이걸 뭐 내가 뭐 얘기한들 쿠마님 말처럼 사람 경험마다 사랑이 뭔지에 따른 정의가 다를 텐데 이게 설득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 혹시나 약간 오만하게 들렸을까봐 제가 다른 사람의 결혼을 두고 한 얘기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식의 사랑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그렇게 본다. 라는 말이었어요. 절대 범래님의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 있다면 근데 약간 그런 감정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 이것보다는 나보다 상대방이 우선시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좀 많이 느껴요.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아까 안느님 말씀대로 가족은 또 그럴 수 있겠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나보다 와이프가 더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어떤 연애에 대한 내가 얼마나 연애를
뭐 회의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 사회 시스템에서 안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 솔로인데 왜 연애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만약 확장을 시켜보자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톨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장소가 극단적으로 획일적이에요. 뭐 호텔에서는 반드시 짝이 돼야 되고 도시에서는 심지어 혼자 다니면 질문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그리고 이제 손톱 검사를 하죠. 너 숲에서 온 애 그쵸. 아니야? 이러면서 진흙이 묻어있는지. 흙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거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숲에서는 솔로인 게 법칙이니까. 근데 굳이 왜 솔로가 있는 곳이 숲이고 그다음에 도시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커플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숲에 있는 사람들을 사냥하는가. 네. 이 사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획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길만 생각해도 되게 쉬워요. 인도랑 차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차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여 죽죠. 그러면 차가 인도로 오면 어떡해요? 또 치워죽죠. 누군가가 치워죽죠. 여하튼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숲에서는 어떻게 다녀도 사실 길이 딱히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 자체부터 장소를 이렇게 막 추적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위행위도 호텔에서는 금지가 됐었는데 네. 숲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니까 나 저쪽에서 자위하고 왔어. 핑계로 쓰는. 근데 자위가 허용되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위가 허용된다라는 거는 내 본능을 표출해도 괜찮은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성적인 본능을 사실 내가 스타벅스 들어가서 자위하면 안 되잖아. 나 좀 특이하네요, 되게. 근데 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숲이 굉장히 자유롭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하시는데 숲도 굉장히 규율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획일적이라는 점에서는 제가 똑같은데 그 공간적인 어떤 특성하고 이런 거를 연결시켜 봤을 때 네. 이제 숲은 뭐 둘 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랑 숲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호텔은 방이 다 나눠져 있고 그런데 숲은 그런 게 없이 좀 개방적이라는 네, 그렇죠. 점에서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는 모습을 서로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눈빛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지점들 그리고 도시는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짝수만 다녀요. 사람들이 다 짝수로만 다닙니다. 그 뭐 트럭도 두 대로만 다닌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숲에서는 대부분 혼자 있어야 되고 음악도 혼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짝수가 스탠다드다라고 했을 때 이 홀수들이 겪는 어떤 괴로움 네. 그래서 이 짝수들이 홀수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꼭 커플과 아니면 솔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회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 연대를 방해할 수도 있고 뭔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냥함으로써 연명하는 뭔가 희생양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쿠마님의 의견에 조금 더해서 그 자위를 허용한다는 것만으로 거기가 자유로운 공간이고 본능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숲이라는 공간이 진짜 전 제2의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호텔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호텔에서 배운 그런 규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규율들이 너무 싫고 좀 숨막혀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결국엔 자기 자신들의 목을 규율로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쿠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마저도 그 규율을 만들고 그 규율 안에 자신들을 올가매고 넣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봤는데 저는 쿠마님 의견에 하나 좀 동의를 더하자면 메이드가 사실은 스파이였잖아요. 숲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심어진 스파이였는데 나중에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호텔에서 이러면서 약간 숲을 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런 점에서 쿠마님이 방금 말씀하신 해석이
약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거는 이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숲이에요. 네. 여기서 도망간 저 곳은 여기랑은 다르겠지. 저기에는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그 데이비드도 마찬가지로 느꼈겠지만 거기도 정말 목을 조르는 곳이었잖아요. 엄청난 규율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본능을 표출할 수 있다? 본능이 좀 진짜 허용되는 곳은 오히려 호텔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위만이 본능은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성애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은 호텔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숲은 그 규율이 싫어서 나왔지만 또 자기들도 모르게 그 규율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쿠마님이 사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냥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은 사냥은 커플들이 안 해요. 솔로들을 사냥하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호텔에 살고 있는 솔로들이 숲에 살고 있는 솔로들을 사냥해요. 전 그 점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커플들이 솔로를 사냥하는 게 아니고 그 커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잃고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동지들을 사냥하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점에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진짜 약 씁쓸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에서 그 정도로 너네는 반드시 커플이어야 돼 라는 규칙을 강력하게 밀지 않았더라면 숲에서도 너는 반드시 혼자여야만 해 라는 룰이 없었을 것 같아요. 숲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빡세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을 때 그 어두운 곳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 숲이죠. 그 숲에서의 룰조차 사실은 호텔 혹은 사회에서 기인한 네. 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작용적으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뭐 기생충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계급이라고 할까요? 솔로 계급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솔로 계급을 공격하는 형태가 기생충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랍스터를 보고 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끝은 약간 조금 상큼하게 각자 동물이 돼야 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해보면서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뭐가 상큼한 거야? 이런 거 물어볼 거면 미리 얘기해봐요. 아니,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오. 저는 무슨 동물인지는 못 골랐고 네. 어떤 동물이든 간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동물이 되고 싶어요. 아, 강아지라던가 네. 이렇게 쉽게 인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동물들 말고 뭐 심해에 산다거나 아니면 뭐 열대 우림 속 저 높은 곳에 산다거나 좀 인간과는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동물이 되고 싶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항상 인간은 동물을 약탈하고 사냥하고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인간과 동물은 공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반려동물 얘기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제가 인간은 못 되니까 최상위 포식자는 어차피 못 된다면 인간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는 동물이 되고 싶어요. 생각은 짧게밖에 못 해봤지만 근데 저는 굳이 동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지고 싶다? 네. 너무 범림님답다. 이게 아니, 범례님은 동물 될 일 없을걸요? 항상 규칙을 잘 뭐 지키면서. 그래요. 그걸 떠나서 안느님이랑 반대 생각을 하는데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느님이랑 완전 반대예요. 자연계에 있으면 훨씬 힘들 것 같아.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인간을 피해서 살려는 거예요. 아니, 난 자연에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에 붙어서 사는 동물이 되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굳이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자연계에 있는 게 난 더 힘들 것 같아. 거긴 진짜 약육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긴 정말 그 야생동물들 보면 뭐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하루하루 진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다큐멘터리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었던 토끼가 갑자기 막 궁뎅이를 독수리한테 쪼아먹히고 그런 게 나오잖아. 그렇죠. 하루하루가 생각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그러니까. 받고 사는. 그 영화가 그리고 동물로 바뀐다고 해서 인간 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동물이 되는 거야. 인간 때의 기억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동물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난 굳이 고르라고 해도 안 고르고 거기 이제 솔로로 있기 싫고 시간은 점점 촉박하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신 분 있잖아요. 난 네. 오히려 그걸 선택할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에 정말 처해져 있다면. 저는 보노보 하겠습니다. 보노보. 네. 평화롭게. 자, 그러면 이렇게 최초로 제가 청취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에피소드를 진행해 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시다시피 열심히 읽고 답장 남기고 있으니까요. 꼭 댓글 한번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